건강 이상설까지 불거졌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재함을 보였고 청와대에서는 수술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 남은 궁금증은 왜 20일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느냐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GP에 북한이 총을 쏴서 국군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잠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조금씩 해결되나 싶더니 다시 등장한 남북 관계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최근 소식인 이 GP 총격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어제 오전 7시 40분쯤에 갑작스럽게 북한 쪽에서 북한 비무장지대 북한 초소 쪽에서 우리 초소로 총알이 날아왔고 실제로 초소 외벽에 4발의 탄흔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군도 대응 사격을 했고요. 이게 지난 2018년 맺었던 9.19 군사합의 위반인 셈인데 왜 갑자기 북한이 이런 일을 한 건가요? 아직은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국방부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로는 우발적으로 보는 것이 확률이 높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간대가 북한군이 이제 장비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 정상적인 활동이 이제 DMZ 근처에서 농경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도발을 했다고 볼 증거가 많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하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당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 이상설, 유고설을 많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뭐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유고설에서 잘 드러났지만 속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것을 저희가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단을 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2018년 9.19 합의로 그래도 군사 분계선 사이에서 어떤 도발이라든지 그 충돌이 계속 없었는데 이런 긴장 완화 체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전으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일간 건강 이상설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고설까지 불거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이죠. 조선중앙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5월 1일 노동절에 평안남도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한 그 영상이 이제 2일에 공개가 된 건데 갑자기 등장을 했고 시기, 장소 이런 것들에 뭐 다양한 의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20일 동안에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에 저희가 너무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이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을 때 김정일 군사위원장도 사실 50일 넘게 자취를 감추었거든요. 일설에 따르면 이제 뭐 중국과의 국경지대 벙커에서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이제 발목 수술을 했을 때 장기간 이제 또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이상한 그런 현상은 아니었죠. 근데 태양절 4월 15일 행사에 불참하였다. 그리고 이제 중앙위원회 행사라든지 정치국 회의 12일 이후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고설에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된 것이고 워낙 큰 행사들에 불참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CNN이 굉장히 훌륭한 국제적인 그런 매체긴 합니다만 CNN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큰 이상이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 관리가 모니터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헤드라인을 모니터하고 있다는 데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고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난 것이죠. 그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계속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위상이 높아지고 미국 대통령하고 2번 회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배신을 했고 어떤 식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까지 그 세계가 우리 지도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내부 민심을 얻는 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유로 잠시 평양을 떠날 그런 사유가 발생했던 거는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평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예. 근데 이왕 몸을 숨기고 나니까 이제 외부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시끌벅적하거든요. 그 외신에서 CNN에서도 보도하고 예.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이제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나타나서 자력갱생을 위해서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되는 메시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출한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20일씩이나 자리를 비울 생각이 아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기간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코로나 확진 때문에 몸을 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2주간은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12일부터 안 보였으니까 12 더하기 14일 하면 28일, 4월 28일 이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네. 그 스케줄은 아니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천 인비료 공장과 관련해서 이게 뭐 비료 공장이다 보니까 뭐 경제적 자력갱생 이런 행보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가 사실 숨겨진 핵시설이다 뭐 이런 식의 의혹도 조금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북한은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탄두 개발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라늄 보유국으로는 세계 1위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시설도 있기 때문에 우라늄 그 처리 공장에 대해서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공장이 이제 해외 핵 확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그 북한이 이제 비밀리에 그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탄두를 개발하는 시설로 보이고 있다는데 이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인 비료 공장은 사실 그 자력갱생 우리가 정말 그 외세 이런 압박, 특히 경제 제재에 굴하지 않고 그 병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 그리고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발언이 작년 두 차례 있었거든요. 4월하고 12월에 전 인민대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비록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이제 수확량이 좋다, 식량 사성도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외부 이제 식량 전문 기구들의 추정에 따르면은 올해 북한의 이제 그런 수확량이 좋지 않다 그래요. 450만 톤 정도니까 전 인구가 다 충분히 먹고 살기에는 부족한 양이죠. 근데 이제 비료가 없으면은 이제 농업 생산량을 증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2000년대 남북 경제 협력이 시작됐을 때 항상 나온 얘기가 비료였습니다. 비료. 햇볕 정책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5.24 조치 이후로는 이제 남북 간의 이제 경제 협력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농업 생산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해야 되는 메시지를 절실하게 이렇게 강조할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건재함이 확인된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응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부터 보면 청와대는 이제까지 줄곧 일관적으로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 말이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좀 안정적인 정보 창구를 찾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2020년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정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의가 있었고 의견이 다양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정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비록 이 의료 보건 분야만 그리고 경제 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북 첩보라든지 이런 안보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정부가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정부가 이제 특이 동향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적절한 언사였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 이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 밝힌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북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어떻게 힌트를 모니터를 줄수 있으니까요. 북한 측에 힌트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령 건재함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했다도 그 드러내면 안 시점에서 되는 건재함을 거죠. 확인했다고 말하는 예, 예. 건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도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원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특이사항이 없는 것이 보인다로 얘기한 거는 정부가 한 박자 참았던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 쪽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건강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뭐 답변을 거부한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돌아와서 기쁘다고 글을 올리면서 주말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에 좀 과장된 어휘구사의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진짜로 물밑 대화가 좀 오가는 신호탄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물밑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저런 언사는 항상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는 꼭 하는 것이죠. 예. 아무리 원수지간 같은 경쟁자라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는 뭐 만나서 반갑다, 좋은 아침입니다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언사로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국방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독재자, 북한이 독재 정권이란 것은 알지만 결국에는 북한에 관한 그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그 변동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건 예. 폼페이오 장관도 이야기했고 또 이제 국방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게 잘 있다 그런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계속 최대 압박, 최대 관여 정책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이 대한민국 안보, 경제 이익에 과연 좋은 것인가? 예. 미국의 비핵화 목표에도 달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짚어봤는데 뭐 그 두 나라 간의 관계를 좀 이야기한 김에 한미 관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한미 방위 분담금 협정이죠. 이 관련해서 난항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또 특유의 좀 과장된 언사로 뭐 우리나라가 돈을 더 내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또 부인을 했단 말이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잘 읽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항상 중국 측이 양보를 했다고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전략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흔들리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국방협력 한미를 위해서 미국에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3% 인상안을 제시했으니까요. 제시를 미리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사실 여러 가지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주한 미국 병력의 급여를 한국이 부담한다? 이것은 미국 헌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미국 법상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의회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미국 병사가 용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법상으로 또 의회와의 관계에서 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협상 카드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과의 합의에서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정부 대표분들도 그렇고 한국 언론도 그 미국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이 압박 카드가 어디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어디까지는 이제 블러핑이라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런 과장된 언사인지를 잘 구분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대신에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좀 사달라라는 식의 카드도 지금 미국 측에서 좀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글쎄요, 보십니까? 그거는 미국 측이 주장한다기보다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둘 다 하도 이게 막혀 있으니까 협상이 진전이 안 되니까 하나의 그 제3의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아니라 무기도 많이 사고 방위비도 많이 내라. 5배를 더 내라 이거거든요. 예.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것도 그렇게까지 유효한 대체 카드가 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항공 그 산업의 추락입니다. 보잉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났지 예. 않습니까? 전투기라도 팔아야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전투기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익주의 집단의 목소리가 백악관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한국도 좋고 미국도 융통성을 협상에서 발휘하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